30년 전 그날 기억나지? 당신이 숨긴 그 사고를 오늘은 여기서 끝까지 묻고 갈 거야. 폭설주의보가 내린 새벽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관악구 반지하 원룸 문을 열고 나서니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더라고요. 골목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게 떨리고 바람은 얼굴을 후려치듯 매섭게 불어왔어요. 저는 한도식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새벽마다 빵 배달을 하고 낮에는 냉동 창고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일을 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오후 3시에 본사에서 정규직 전환 면담이 있거든요. 2년 동안 계약직으로 버텨온 이유가 바로 오늘 하루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정규직 사원증을 목에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죠. 아내와는 2년 전에 합의 이혼을 했고 아들은 외국에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예요. 이제 남은 건 저 혼자뿐이니까요. 배달을 서둘러 끝내고 옷을 갈아입고 본사로 가야 했어요. 시간이 빠듯했지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공장 쪽으로 내려가는 언덕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그덕, 쿵. 뭔가 무거운 게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몇 걸음 더 가니까 리어카 한 대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며 뒤로 밀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넘어져 계셨어요. 손에는 장갑도 없었고 옷은 눈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죠.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이 지나갔어요. 지금 도와주면 배달이 늦어진다. 옷이 젖으면 갈아입을 시간이 없다. 면담 시간을 맞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리어카가 점점 더 빠르게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내려가면 아래쪽 담벼락에 부딪힐 게 분명했고 할머니가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눈밭으로 몸을 던져 리어카를 가로막았습니다. 손바닥에 얼음이 박히는 느낌이 왔고 무릎이 빙판에 부딪히며 찢어지는 통증이 올라왔어요. 온몸으로 버티며 리어카를 멈춰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겨우 일어나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나. 이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할머니 손을 잡아 일으켜 드렸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대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면 된다.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장갑도 벗어 던지고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눈 속에 파묻혀 있어서 앞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온몸에 힘을 줘서 밀고 또 밀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거의 다 왔을 때 할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는 가슴께를 더듬더니 낡은 천 조각을 풀어냈어요. 그 안에서 나무로 만든 염주 팔찌가 나왔습니다. 이거요. 이거 사람을 살려준 물건이에요. 이제 자네 차례인 것 같아. 할머니가 제 손목에 직접 염주를 채워주었어요. 나무 알갱이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체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염주를 원래 가져야 할 사람한테 돌려줘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어. 그래도 오늘 드디어 주인을 만난 것 같아. 할머니 목소리에는 안도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목의 염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업복은 눈과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무릎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배달을 마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은 없었어요. 이대로 공장에 가야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오늘 면담에 이 꼴로 갈 수는 없는데 정규직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도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잖아. 이게 사람을 살린 물건이라고. 혹시 정말 부적이 되어줄까? 그런 기대를 품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발자국은 금방 지워졌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오늘만 넘기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손목의 염주를 또 한 번 만졌어요. 나무 알갱이가 손가락에 닿는 느낌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새벽 눈길에서 고생한 적 있으시죠? 저처럼 새벽에 일을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엔 특히 조심히 걸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기 힘든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는요.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젖은 작업복을 움켜쥐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공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공장에 도착한 건 오전 8시 30분쯤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도식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옷이 왜 그래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길에서 좀 넘어졌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작업복은 아직도 눈과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무릎 부분은 찢어져서 피가 배어 나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신발도 젖어서 걸을 때마다 물기가 밴 소리가 났어요. 직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면담을 앞둔 계약직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저만 이상한 꼴이었죠. 젊은 친구 하나가 저를 보더니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동정과 안도가 섞인 얼굴이었어요. 저 사람은 오늘 떨어질 거야.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구석 자리로 갔어요. 국과 밥을 받아왔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계속 욱신거렸고 작업복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어요. 그때 식당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식 씨 어디 있어? 최영철 공장장이었어요. 58살인 그는 이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규정과 실적을 입에 달고 사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최영철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뭐야 그 꼴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 최영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계약직이 급한 일이 뭐가 있어. 오늘 면담이 제일 급한 일 아니었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혼나는 게 창피했습니다. 최영철은 제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복장 불량이야.
이런 차림으로 본사 사람들 앞에 설 수는 없어. 면담 명단에서 이름 빼.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장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시간 없어. 최영철이 손을 내저었어요. 면담은 오후 3시부터 시작이야. 지금 다녀오면 늦어. 게다가 넌 오늘 아침 출근도 늦었잖아. 규정이 규정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다른 계약직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최영철은 등을 돌리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힘들 거야. 나이도 있고 성과도 애매한데 본사에서 굳이 정규직 줄 이유가 없지. 계약 끝나면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해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들이었죠. 경쟁자가 한 명 줄었으니까요. 저는 트레이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그냥 삼키기만 했습니다. 손목에 염주를 만졌어요. 할머니가 이게 사람을 살린다고 했는데 지금 저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트레이를 반납하러 가는 길에 게시판이 보였어요. 공장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게시판이었습니다. 거기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떠난 동료들을 기억하며. 사진 속에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 서 있었어요. 얼굴은 흐릿했지만 모자에 적힌 이름 몇 개가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름 석자. 그 이름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끔 중얼거리던 이름이었죠.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이름이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최영철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한도식 씨, 뭐하고 있어? 트레이나 치우고 나가.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어요. 트레이를 반납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무릎이 더 아팠어요.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창고 쪽으로 가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작업복 천이 상처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면담은커녕 일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계약직 하나가 서 있었어요. 아까 식당에서 저를 보고 속삭이던 친구였습니다. 그가 손에 든 구급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쓰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저씨 오늘 떨어지면 저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는 구급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저는 상자를 열어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무릎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붕대를 다 감고 나서 다시 염주를 만졌습니다. 나무 알갱이가 손가락 사이로 굴러갔어요. 할머니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염주를 원래 가져야 할 사람한테 돌려줘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왜 저한테 이걸 준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면담까지 5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이미 명단에서 지워졌어요. 공장 안을 걸어 다니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갈 곳이 없었어요. 집에 가봤자 빈 원룸뿐이니까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바라던 정규직 전환은 아마 이번 생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목의 염주만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물건일까? 저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을 하며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회장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상원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73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외부 일정이 모두 취소됐어요. 폭설 때문이었죠.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연기됐습니다. 편히 쉬시다 가셔도 됩니다. 박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료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날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했어요. 그는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관제실 연결해줘. 잠시 후 관제실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공장 상황 좀 보고 싶네. CCTV 화면 회장실로 연결해줘. 알겠습니다. 곧 회장실 모니터에 공장 여러 곳의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입구 주차장, 창고, 식당, 작업장. 여러 각도에서 찍힌 영상들이었어요. 박상원은 무심하게 화면들을 훑어봤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고 지게차가 지나가고 창고에 물건이 쌓이는 모습.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때 비서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제1냉동 공장에서 정규직 전환 면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박상원은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인사팀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문득 되감기 버튼이 눈에 들어왔어요. 별 생각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시간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공장 입구 앞 언덕길이 보였어요. 새벽에 직원들이 오르내리는 길이었죠.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포착됐어요. 리어카였습니다. 리어카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며 뒤로 밀려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옆에 사람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박상원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화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남자는 눈밭으로 몸을 던져 리어카를 막았습니다. 온몸으로 버티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겼어요. 박상원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위험한 짓을 하는군. 남자가 리어카를 멈춰 세우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와 남자가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슴께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어요. 화면이 흐릿해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그걸 남자 손목에 채워주는 게 보였습니다. 박상원의 손이 멈췄어요. 차를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관제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새벽 4시쯤 입구 쪽 화면.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나? 잠시만요. 직원이 화면을 조작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 손목에 채워진 물건도 보였어요. 나무 염주였습니다. 박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말이 안 돼. 그 염주는 30년쯤 전에 사라진 거야. 화면 속 할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옆모습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전 겨울밤, 공장 사무실에서 본 얼굴. 그때 그 여자. 박상호는 급히 관제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할머니 누군지 아나? 요 며칠 공장 근처에서 자주 봤습니다. 어제도 보였고 그제도 봤어요.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만 걸으시던데 뭔가 찾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상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공장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손목에 나무 염주를 차고 있었어요. 바로 그 염주였습니다. 박상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폭발 사고가 난 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연기가 공장을 뒤덮던 밤, 그는 젊은 사장이었어요. 33세 나이로 아버지한테서 공장을 물려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현장 소장이 급하게 달려와 말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기계가 터졌어요. 얼마나 다쳤나? 2명 죽고 1명 크게 다쳤습니다. 박상호는 그날 밤 공장으로 달려갔어요.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경찰이 와 있었어요. 그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현장 소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서류에는 사고 원인이 적혀 있었어요. 작업자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회사 책임 없음. 박상호는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죽은 사람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실수로 죽은 건가요? 회사는 아무 잘못이 없나요? 박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나무 염주를 꺼냈어요. 남편이 차고 다니던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언젠가 죄책감이 들면 이걸 보고 사람을 먼저 챙기세요. 할머니는 염주를 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박상호는 그 염주를 한동안 차고 다녔어요. 손목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박상호는 그 일을 잊으려 애썼어요. 회사는 점점 커졌고 그는 성공한 기업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날 밤이 나타났어요. 폭발음과 비명소리, 그리고 할머니 얼굴. 이제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30년이 훌쩍 지난 뒤에야. 그리고 그 염주도 함께. 박상호는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화면 속에서 남자가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염주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오후 공장 면담. 내가 직접 내려가겠네.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야. 꼭 가야겠어. 박상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인사팀장한테 연락해. 면담 명단 나한테 먼저 보내라고 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박상호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할머니와 남자는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피해왔던 것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 다시 봤어요. 사진 속 염주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을 봐야겠어. 오후가 되기 전에 공장으로 가야겠어.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공장에서는 저 한도식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면담실 문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제 차례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은 계속 쑤셨고 작업복은 여전히 지저분했어요. 손목의 염주만 자꾸 만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린 적이 있을까? 저를 살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봤어요. 최영철 공장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한도식 씨, 아직도 여기 있어. 한도식 씨 오늘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규정상 복장 분량은 면담 불가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렸어요. 최영철이 제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 꼴로 뭘 기대했나? 나이 생각 좀 해. 최영철은 등을 돌려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계약직 노인이었으니까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오고 있었어요. 가까이 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새벽에 만났던 그 할머니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공장 간호사였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공장 입구에서 쓰러지셔서 모셨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자꾸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말순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새벽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어요. 자네였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찾던 사람이 결국 여기 있었어. 저는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에도 이상한 말씀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혹시 이 회사에서 일하셨나?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글쎄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회사 이름까지는 몰랐어요. 사고가 나고 난 뒤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저는 집안을 떠받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도 급하게 치렀고 서류나 기록을 확인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우리 남편도 여기서 일했어. 같은 날 사고로 죽었지. 저는 할머니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날이요. 무슨 사고요?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30여 년 전 겨울이었어. 이 공장에서 기계가 터졌어. 우리 남편하고 자네 아버지하고 그날 밤 함께 당번이었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건 알았지만 어느 공장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 일을 말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숨부터 가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살아내는 것만으로 벅찼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공장이었다는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도 회사 잘못인데 작업자 실수라고 덮어버렸어.
보상금이라고 준 돈도 얼마 안 됐지. 나는 그때부터 이 회사를 찾아다녔어. 누가 책임자인지 알고 싶었거든. 할머니는 품에서 낡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서 찢어진 종이 봉투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봐. 할머니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봉투에는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일 냉동식품. 바로 이 회사였어요.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12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고 위로금 봉투야. 겉으로는 위로금이라 했지만 실은 입 막으라고 준 돈이었어. 고작 500만 원. 사람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됐지. 할머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에 영수증과 서류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고 경위서라고 적힌 종이도 있었습니다. 작업자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회사 측 책임 없음. 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실수로 돌아가신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남편이 남긴 쪽지가 있었어. 기계 점검을 미루라는 지시가 있었대. 그런데 그날 밤 기계가 과열됐고 결국 터진 거야. 할머니는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을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야. 그리고 이 사람. 할머니가 옆 사람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자네 아버지일 거야.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했지만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 방에 있던 아버지 사진과 닮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였어요. 할머니는 사진 뒤쪽 인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젊은 사장이었어. 사고 나고 일주일 뒤에 날 만났지. 사과는 안 하고 서류에 도장만 찍더라. 그때 내가 남편 염주를 줬어. 언젠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뒤로 도망갔어. 회사만 키우고 우리는 잊어버렸지. 저는 사진 속 젊은 사장을 봤습니다. 선명하지 않았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박상원. 지금 이 회사 회장이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요. 바로 이 회사 회장이란 말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사람은 30년 동안 회사를 키웠어. 하지만 우리한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지. 나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도망가지 말라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라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정제 맞으셔야겠어요.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기침을 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자네가 해줘. 이제 나는 힘이 없어. 자네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 왜 우리 남편들이 죽어야 했는지, 왜 30년 동안 숨겨왔는지. 간호사가 할머니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그래도 제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부탁이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임시 진료실로 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봉투와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복도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이 공장에서 돌아가셨다. 회사는 책임을 회피했다. 보상도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그 회장이 지금도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최영철 공장장이었어요. 그는 제 손에 든 봉투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봉투를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최영철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리 내봐. 그건 오래된 자료야. 회사 규정상 폐기해야 해. 아니요. 이건 제 아버지 자료예요. 최영철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자네 아버지.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봐 한도식 씨. 그런 옛날 일 들춰봤자 좋을 거 없어. 자네도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조용히 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요. 최영철이 제 팔을 잡았어요. 따라와. 그는 저를 끌고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창고 쪽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최영철이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그 봉투 내놔. 안 그러면 자네 오늘 당장 잘린다. 저는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싫어요. 이건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최영철이 화를 냈어요. 이 고집불통 영감아. 그는 제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버텼어요. 둘이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복도에서 창고 쪽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최영철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다시 터졌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어요. 아팠지만 봉투는 놓지 않았습니다. 최영철이 제 위로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짓밟으려 했어요. 저는 몸을 굴려 피했습니다. 그러다 선반에 부딪혔어요. 선반이 흔들리더니 상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쿵! 상자 여러 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뚜껑이 열리며 안에 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공책들이었어요. 서류 묶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표지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장 사고 일지 1987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영철이 황급히 달려와 공책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건 안 돼. 내려놔.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안에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2월 15일. 기계과열 경고 무시. 현장 소장 최영철 지시. 점검 연기. 오후 10시 45분 폭발. 사상자 발생. 제 손이 떨렸습니다. 최영철, 당신이었어요. 당신이 점검을 미루라고 했던 거죠. 최영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제 손에서 공책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급히 주워 담았어요. 이건 폐기해야 해.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다른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손편지였습니다. 몇 장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최영철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다 내놔. 그는 상자를 들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각장 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저는 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절뚝거리며 뛰었어요.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소각장 문이 보였어요.
최영철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불길이 보였어요. 안 돼요. 저는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몸으로 최영철을 막았어요.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류들이 다시 흩어졌어요. 최영철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상자를 붙잡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어. 최영철이 제 손을 밟았어요. 아팠어요. 손가락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상자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공장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최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틈에 상자를 끌어안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상자를 구석에 숨겼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은 편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세 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할머니 남편이 쓴 것 같았고, 하나는 아버지 필체 같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당시 안전 담당자가 쓴 보고서였어요. 모두 사고 원인이 회사 책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최영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한도식, 자네 오늘로 해고야. 당장 나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해고하세요. 하지만 이 진실은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최영철이 비웃었어요. 누가 믿겠어. 자네 같은 늙은 계약직 말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본사 차량이 도착했나 봐요. 누군가 공장으로 온 거였습니다. 저는 피 묻은 무릎을 붙잡고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손목에 염주를 만졌습니다. 할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이 염주를 원래 가져야 할 사람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그 사람이 박상원 회장이라고. 그렇다면 저는 회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규직 자리는 이미 날아갔어요.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진실을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공장장님 어디 계세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운데 한 사람이 박상원 회장이었어요. 이른이 넘었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옆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인사팀장 박지우였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죠. 최영철 공장장이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오신다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요. 박상원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네. 면담 현장이나 보러 온 거야. 회의실 어디지? 최영철이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회장 일행이 따라갔어요.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옆에 서 있었어요. 피 묻은 무릎, 젖은 작업복, 지저분한 얼굴. 그런 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원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정확히는 제 손목을 봤어요. 나무 염주가 있는 손목을요. 회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네. 회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 손목에 찬 건. 저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염주였어요. 새벽에 할머니가 채워준 나무 염주. 이게요. 할머니가 주신 겁니다. 박상원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떤 할머니?
저는 임시 진료실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계세요. 새벽에 리어카 밀다 쓰러지신 분이요. 회장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비서를 돌아봤어요. 진료실로 안내해. 예. 비서가 앞장섰습니다. 회장 일행이 진료실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최영철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한도식, 자네 뭐 하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장말순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박상원이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는 할머니 얼굴을 봤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으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박상원,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이구나. 드디어 도망 안 치는구나. 박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나 기다렸어. 당신이 다시 올 줄 알았어. 아니면 내가 찾아갈 줄 알았지. 박상원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우리 남편은 어떡하고, 이 사람 아버지는 어떡하고. 할머니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상원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봤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그날 같이 일하던 분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둘 다 당신 회사 때문에 죽었어. 박상원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박지우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이야기예요? 박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된 일이야. 내가 젊었을 때 공장 사고가 있었어. 최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이미 정리된 사안입니다. 작업자 부주의로 결론 났었잖아요. 할머니가 최영철을 노려봤어요. 작업자 부주의. 거짓말. 당신이 점검 미루라고 했잖아. 당신이 실적 때문에 안전 무시했잖아. 최영철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3장. 구겨졌지만 글자는 선명했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보고서예요. 안전 담당자가 쓴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남긴 기록. 모두 회사 책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박지우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박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우가 최영철을 돌아봤어요. 공장장님, 여기 당신 이름이 나와요. 점검 연기 지시, 안전수칙 위반 묵인, 사고 원인 축소 보고. 최영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야. 정확하지 않아. 박지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창고에 있는 사고 일지는 뭐예요? 직원 한 명이 아까 상자가 쏟아진 거 봤대요. 최영철, 당신이 소각하려던 거 맞죠? 최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박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잘못이요. 회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했소. 젊은 시절 겁이 났었소. 사고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소. 현장 소장이 서류 가져왔을 때 그냥 도장 찍었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년을 기다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도 모르고 컸어. 박상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나중 일이야. 지금은 진실부터 밝혀. 박지우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인사팀장입니다. 이 사안 공식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박지우가 저를 봤어요. 진술서 작성해 주세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철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3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 회사 망하게 하려고. 박지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망하든 말든 진실이 먼저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사가 더러워진 거예요. 경비. 최영철 공장장 일단 대기실로 모셔요. 경비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영철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회사 위에 한 거잖아요. 박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할머니, 염주. 당신 남편이 준 염주. 내가 잃어버렸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잃어버렸어. 내가 가져갔어. 박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회사 청소할 때 주웠어. 떨어져 있더라고. 아마 당신 버린 거겠지. 무거워서. 박상원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 염주 30년 동안 품고 살았어. 우리 남편 대신 언젠가 당신한테 돌려주려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 할머니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한테 돌아갔으니 이제 진실도 돌아와야지. 박상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봤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한도식입니다. 한도식? 회장이 제 이름을 되뇌었어요. 자네 아버지 이름은? 한승철입니다. 박상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하오. 그분 기억하오. 성실하고 말수 적은 분이었소. 회장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말에 박상원이 다시 말했어요. 미안하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소. 박지우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사내 조사위원회 꾸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도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건 제대로 정리해야 해요. 박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게. 그리고 이 두 분. 회장이 저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보상 문제 논의합시다. 늦었지만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아침에 정규직 떨어질까 걱정하던 제가 지금은 회장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가봐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회장이 공장에서 무릎 꿇었다는, 30년 전 사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최영철 공장장이 끌려갔다는,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에 염주를 만졌어요. 나무 알갱이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이 염주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버지를, 할머니 남편을, 그리고 저를. 그날 오후 저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정규직 면담은 취소됐어요.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정규직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으니까요. 진실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내다봤어요. 눈은 그쳤지만 길은 여전히 하였습니다. 손목의 염주가 차창에 비쳤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끝까지 갈게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달렸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공장 창고에 있던 사고 일지와 서류들이 모두 복구됐습니다. 최영철은 직위 해제됐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언론에도 조금씩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공장 사고 은폐 의혹, 대기업 회장 직접 사과,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본사를 오가며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지우 팀장이 직접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미안합니다. 박지우가 말했어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성장해 왔는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회사 이름 달고 있으니까요. 그녀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장말순 할머니도 여러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래 앉아있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대신 증언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폐지 주우며 어떻게 버텼는지, 회사를 찾아다니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늘 본사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원들, 기자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저와 할머니도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무대 위로 박상원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회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일을 고백하려 합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1987년 12월 15일 저희 제일냉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당시 회사는 이 사고를 작업자 부주의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박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실제 원인은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실적을 위해 기계 점검을 미뤘고 저는 젊은 사장으로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은폐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대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상원은 말을 이었어요. 피해자분들께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쳤습니다. 30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성장했고 저는 성공한 기업인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습니다. 회장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합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사고 일지가 나타났어요. 손으로 쓴 글씨들, 날짜, 시간, 사고 경위, 모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당시 안전 담당자 보고서였어요. 회사 책임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편지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남긴 기록, 가족들에게 쓴 마지막 말들, 대강당이 숨죽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흑백 CCTV 영상이 나왔어요. 복구한 거였습니다. 공장 안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기계가 과열되는 장면, 누군가 위험하다고 손짓하는 모습, 그리고 폭발 직전 사람들이 뛰어나가는 장면.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상원이 다시 말했어요.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철은 직위 해제됐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왔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다만 무릎 꿇은 회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이게 정말 끝일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직 아니야.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옮겼습니다. 박상원, 박지우, 회사 변호사, 그리고 저와 할머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였어요. 박지우가 설명했습니다. 두 분께 보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도식 씨, 그녀가 저를 봤어요. 정규직 전환 대신 다른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교육 담당 자문직입니다. 현장 경험을 살려 직원들 교육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는 정규직 수준이고 무릎 치료비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교육직이요. 박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새벽 배달 안 하셔도 됩니다. 냉동 창고에서 몸 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실에서 강의 준비하시고 일주일에 2~3번 교육하시면 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박지우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장말순 어르신. 할머니도 보상 방안 준비했습니다. 의료비 전액 지원, 주거 지원, 생활비 지원, 모두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 박지우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냥 우리 남편 이름 제대로 새겨줘. 공장 추모비에. 작업자 부주의로 죽은 게 아니라 회사 책임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그렇게만 해줘. 박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하고 주거는 받으세요. 할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원이 입을 열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회장이 우리를 봤어요. 회사 전체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겠습니다. 과거 사고 기록도 모두 재조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회장님, 왜 이제야 하시는 겁니까? 박상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겁이 났어요. 회사 망할까봐, 사람들이 떠날까봐. 그래서 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죄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염주 얘기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남편이 주셨습니다. 회장이 할머니를 봤어요. 사표 들고 찾아간 날, 그분이 제 손에 염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죄책감 들거든 돌아와서 사람을 챙기라고. 저는 그 염주를 차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무거워서 결국 어디선가 잃어버렸어요. 도망친 겁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박상원이 말했습니다. 그 염주가 한도식 씨한테 갔습니다. 피해자 아들한테 돌아간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손목에 염주를 내려다봤어요. 우연이 아니겠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보낸 거야. 이제 제대로 하라고. 박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와 나란히 걸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30년 동안 가슴에 돌 얹고 산 것 같았거든. 저도 그랬습니다. 정규직이 꿈이었지만 진짜 필요했던 건 이게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이름 되찾는 것, 진실 밝히는 것.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박지우가 쫓아왔어요. 한도식 씨,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뭐?
그녀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염주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옛날 사진이 있대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박상원과 공장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손목에 염주를 차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박지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모습이에요.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거래요.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만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손목에 염주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교육 강사 일 배워야죠. 그리고 무릎 치료도 받고. 할머니는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병원 좀 다니고 따뜻한 방에서 살아봐야지.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염주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아버지, 이제 좀 편히 쉬세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본사 건물이 멀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공장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배달을 하지 않았어요. 냉동 창고에서 몸을 혹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 책상이 생겼어요. 안전교육 자문직 명함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박힌 명함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던 게 기억나요. 일주일에 3번 공장 직원들 앞에서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현장에서 겪은 위험한 순간들, 조심해야 할 것들, 무릎 다쳤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직원들은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답해줬습니다. 무릎 치료도 받았어요. 회사가 소개해준 병원에서 일주일에 2번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걷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치료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치료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할머니를 돕지 않았다면, 만약 염주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여전히 새벽 배달을 하고 있었겠죠. 무릎은 더 망가졌을 거고, 정규직 꿈은 영영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장말순 할머니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회사가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1~2번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폐지 줍지 않아도 되니까 손도 많이 나아졌어요. 할머니는 가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꿈만 같아. 30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이제야 집이 생겼어.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 방에는 남편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제 아버지 사진도 함께 놓였어요. 박지우 팀장이 복사해서 준 사진이었습니다. 2분 다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편히 살아야지. 회사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새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비문이 바뀌었습니다. 1987년 12월 15일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고 한승철, 고 장기수 두 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모비 제막식이 있던 날 저와 할머니가 함께 참석했어요. 박상원 회장도 왔습니다. 박지우 팀장도 왔어요. 많은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제막 천이 내려가며 비문이 드러났을 때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30년 만에 아버지 이름이 제대로 새겨진 겁니다. 작업자 부주의가 아니라 회사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적힌 겁니다. 박상원 회장이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회장이 일어났을 때 눈이 빨갰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도망치며 살았을 겁니다. 할머니가 회장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우리도 이제 놓을게요. 두 사람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이런 걸까? 완전히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기억하면서 놓아주는 것. 며칠 뒤 회사에서 공식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박상원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모든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최영철 전 공장장의 잘못, 회사 시스템의 문제, 보고 체계의 허점,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최영철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회장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어요. 딸인 박지우에게 경영을 맡기고 저는 안전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안전교육 확대, 그 일에 남은 인생을 쓰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상원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어요.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회사 식당 구석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박상원, 박지우, 저, 그리고 장말순 할머니. 박지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시스템 전면 개편했어요. 안전관리부서 신설하고 정기감사 의무화했어요. 현장 직원들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창구도 만들었고요. 그녀는 저를 봤어요. 한도식 씨가 그 창구 책임자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박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해요. 직원들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리고 회사에 전달해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박상원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었잖소. 그 용기로 직원들 지켜주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잘 됐네. 이제 다들 제자리 찾아가는구나. 박상원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염주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염주가 알아서 간 거야. 필요한 사람한테. 저는 손목에 염주를 만졌습니다. 아직도 차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거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간직할게요. 아버지 대신.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관악구 작은 공원이었어요. 집 근처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손목에 염주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무 알갱이가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아버지, 많이 돌아왔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꿈꾸던 정규직 모양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걸 얻었어요. 아버지 이름 찾았고 진실 밝혔고 새로운 일도 생겼어요. 이제 무릎도 나아지고 있고요. 벤치 옆에 할머니가 오셨어요. 혼자 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 저는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자네 덕분에 남편 명예 찾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우리 잘했어. 늦었지만 끝까지 갔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이제 들어가자. 내일도 병원 가야 하니까. 저도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문 앞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주 와.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 꼭 올게요.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하고 빵을 샀어요. 내일 아침 먹을 거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배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유롭게 아침을 먹을 수 있었어요. 계산하며 점원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저는 웃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했어요. 보일러도 제대로 돌아갔고 곰팡이도 다 제거했습니다. 급여가 올라서 관리할 여유가 생겼거든요.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 할머니가 준 오래된 사진도 함께 놓았어요. 두 분이 함께 있는 사진,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와 할머니 남편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저는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제 억울한 일은 없어요. 모두 밝혀졌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이 아니라 아침 9시에 여유롭게 준비해서 나갔어요. 공장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도식 씨 왔어요. 오늘 교육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요. 꼭 참석하세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제 책상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전화기도 있었어요. 명패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식 안전교육팀 책임자.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지우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도식 씨, 오늘 교육자료 준비됐어요. 네, 다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직원들 반응 좋대요. 현장 경험 있는 분이 교육하니까 설득력 있다고. 제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경험 말씀드리는 것뿐인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박지우가 말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 그게 가장 진짜거든요. 오후 2시 교육장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30명쯤 됐어요. 저는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릎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들려줬어요. 폭설날 할머니를 도와주다 무릎을 다친 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고생한 일, 지금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식 씨,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때 할머니 안 도와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겠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이 끝나고 몇몇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그들과 악수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몸 상하면 소용없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냉동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를 나서는데 추모비가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추모비 앞으로 갔어요.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곳에 손을 댔습니다. 고 한승철. 차갑지만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박상원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놀라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나도 들렀네. 박상원이 추모비를 받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름 옆에 있는 이름을 짚었어요. 고 장기수, 할머니 남편이었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었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자네 교육 잘한다며.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네. 자네 덕분에 회사가 달라지고 있어.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보여줬어. 그게 시작이었네. 우리는 잠시 추모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비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회장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저도 추모비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저녁 약속 가는 사람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어요. 새벽에 떠나 밤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평범한 직장인. 손목에 염주를 만졌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이 염주는 사람을 살렸어요. 아버지를, 할머니 남편을, 할머니를, 그리고 저를.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왔구나. 들어와. 할머니 방은 따뜻했습니다. 창가에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 할머니가 물었어요. 좋아요. 일도 재미있고 무릎도 많이 나아졌어요. 할머니는요? 나도 좋아. 병원 다니니까 몸이 가벼워. 할머니가 웃었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할머니가 문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문 앞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자네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서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잘했어. 늦었지만 끝까지 갔잖아. 네, 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그 공원을 지났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석양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손목에 염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빼앗긴 것들을 전부 돌려받을 순 없지만 적어도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끝까지 말해야 한다는 거,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벚꽃잎이 날아와 벤치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꽃잎을 집어들었어요. 연약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짧지만 찬란했어요.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길지 않지만 제대로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닐까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니 석양이 더 붉어졌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었어요.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회사 동료들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안전교육 자료 같이 만들기로 했거든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62의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손목의 염주가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풀지 못한 매듭이 있으신가요? 가족과의 오래된 상처, 말하지 못한 진실, 해결하지 못한 과거.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매듭을 풀지 말지조차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용기 내서 푸는 것도 조용히 안고 가는 것도 모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노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